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정지, 파면, 구속까지 이어진 무려 5개월 넘는 대통령 거리 상태 기간의 국정 공백도 어마어마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 고차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할 사드와 북핵부터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경제 문제, 취업, 복지, 재벌, 검찰, 세월호, 최순실, 4대강 자원외교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주고받았던 거친 공방으로 인한 상처도 여전히 시립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가을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촛불과 탄핵과 대선으로 숨고를 사이 정신없이 갔습니다. 해서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도 이제 숨 좀 돌리고 합시다. 한 템포만 늦추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한 뼘만 서로에게 관대해지고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숨 좀 돌리고 합시다. 갈 길이 멉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어요, 보니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엄청 바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취임식도 했고요. 네. 초간단했죠? 네, 국회에서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300명 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었고요. 네. 또 예산도 딱히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들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0억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요. 비교가 되죠.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취임식을 따로 준비하고 할 겨를도 없고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담백하게 그냥 끝났어요. 네, 본인 성격도 그래요. 아마 정식으로 취임식을 했더라도 그렇게 크고 화려한 취임식은 아니었을 텐데 취임식으로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초간단. 네, 시민들과 셀카 같은 것들도 찍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그럼 대선이 계속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3월인 거죠. 네,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3월에 앞으로는 이제 대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은 한 겨울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추울 때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탄핵될 대통령은 가능하면 없어야죠. 여름에 좀 부탁드립니다. 없어야 합니다. 네. 한 겨울에 이제 꽁꽁 손이 언 채로 유세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얼음판, 빙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하간 앞으로는 3월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선은. 개헌이 있거나 또는 탄핵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3월 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경제기득 후보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가 취임식에 자리를 했어요. 네, 악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제 피해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유승민 의원처럼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진심은 어떤지는 본인 마음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축하한다는 뭐 그런 그래서 호감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 어제 취임 연설도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초압축 버전으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20초 버전으로 압축했고. 자, 그리고 바로 한 일이, 여의도를 갔죠. 네, 취임식 전에요. 먼저 야당 지도부들을 찾았습니다. 예. 오전에요. 그게 먼저였나요? 예. 네, 그랬군요. 야당 지도부를, 원래 이제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쭉. 네, 방문을 당사를 했죠. 직접 찾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긴장 관계 속에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나를 좀 숨기고, 예. 왜냐면 뭐, 이틀 전까지 서로 나를 세우고 싸웠으니까 금방 그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를 숨기고 서로 약간 모난 대화를 다루기도 했고, 예. 아주 재밌었던 건 정의당 방문했을 때 멘트예요. 예. 정의당을 방문했더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런 멘트도 있어서 간단하게 어떤 얘기 했는지 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뭐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만 조금 협력해 주신다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은 좀 공유해 나가서 함께 또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풀기 어려우니까 정보 공유할 테니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돼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받았죠. 대통령께서 야당할 때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네, 맞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이 아니죠. 그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한나라당 시절 또 무슨 신한국당.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이 야당이었죠. 예. 그때 강한 야당이었어요. 굉장히. 예, 의석수도 많았고, 예. 굉장히 강한 야당이었고, 항상 강한 야당이었습니다. 네, 대여 투쟁들을 했었죠. 예, 굉장히. 이런, 주요 멘트는 이거였고요. 예, 그 다음은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특별한 그 협력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모입니다. 예,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문모닝당. 왜냐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어제까지는 문모닝이었지만 오늘은 굿모닝으로 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걸 또 받아서 예, 문모닝당. 예. 이게 날이 선 거예요 서로 아직. 이 대화 국민의당과의 대화가 가장 긴장감이 넘쳤어요. 또 많은 기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도 얼굴을 맞추지 않으려고 예. 감정 처리가 아직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예. 뭐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 더 강하게 보였을 텐데 하여튼 이 장면은 나중에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예. 문인당 바른정당도 물론 갔습니다. 예, 바른정당 예, 연이어서 갔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 특히 한미동맹 더 튼튼히 하면서 또 남북관계도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바른정당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정당은 이제 남북 문제 풀 때 좀 도와달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바른정당은 좀 허기했습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장이 같았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바른정당이 오히려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짚을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정의당 잠깐 보겠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와는 어젯밤에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의당의 어떤 가치, 정책 지향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한 말인데 노회찬 원내대표도 화답을 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 모습 보고 싶다라는 식의 일종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토론회 때부터 훨씬 말을 잘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이기 예. 때문으로 짐작되는데요. 토론회 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표를 얻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선 발표하고, 특이한 점은 인선을,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예, 직접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본 없이 기자회견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질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첫 인선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백악관 이럴 때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아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인선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빠지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질문 받겠다고 예, 했는데 그렇죠. 질문이 없었어요. 자, 인선으로는 뭐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게 발표됐고. 경호실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경호실장도.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는 크게 세 자리가 있어요.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경호실장. 네, 청와대 네. 스태프들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와 청문회를 거쳤지만 국회 인준은 필요 없는 자리. 이렇게 나뉘어요. 예. 헷갈려지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자리 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총리와 뭐, 장관. 예, 이렇게 뭐 나뉘죠.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헌재소장. 여기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나 국정원장, 뭐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세청장, 뭐 경찰청장 등등등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인주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자리. 그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중에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임명 이미 된 거죠.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국정원장은 인준은 거치지 않고 청문회는 꼭 해야 되는 인사고요. 그중에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민정수석 이 정도죠. 네, 직접 발표한 건 아닌데 내정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네, 서울대 조국 교수입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많아요.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막.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 혹은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느냐. 여기서 업자라는 건 검찰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데다가 권력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예.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전문 업자 그룹을 학자가 다룰 수 있느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네. 그거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바람도 그렇죠. 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조직 밖에서 이제 사람을 인선한 걸로 보여지는데, 검찰 출신들을 통한 보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검찰 출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사정기관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논리로서 쭉 검찰 출신들이 해왔었는데 그런 개혁의 방향은 맞지 않았던 이번에는 거죠. 이제 그 조직을 장악한다기보다는 그 조직을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죠. 아예
내부 인사는 그 일을 못할 테니 오히려 외부 인사를 데려온 것인데 그렇지만 역시 학자가 업사를 다룰 수 있겠느냐. 어쩌면은 이 임무만 하고 조국 교수는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자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어요. 굉장히 적임자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미 국정원 3차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2000년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준비했었고, 예. 그리고 3차장도 했었고, 해서 이 이상 문재인 인력풀 중에 이 이상의 적임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 말이 뒷말이 없는 적합한 인사였다고 평가를 받고. 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국정원 개혁 약속하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예, 그래서 적임은 보통 하마평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이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습니다. 잘 됐다고 다들. 그리고 이제 경호 실장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 원이다. 네, 이렇게 봉화마을에까지 갔던, 있었죠. 예, 자전거 같이 타고 다니던 네, 유명한 사진입니다. 양반입니다. 네. 그런 인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다른 당 사정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홍준표 전 후보, 전 지사는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세상에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후보가 당권 도전 시사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당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죠. 실제. 개인 기로까지 간 것이고. 예. 이제 계보가 없고, 실제 세가 없고, 본인의 계보라고 할 만한 현직 국회의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 대선 처음이었는데, 사실상 자신의 계보가 전혀 없는 대선 후보로, 2위까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요. 당권을 누가 잡냐 가지고, 큰 계보 간의 격돌이 있을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혼자 또다시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한 달 정도는 미국에 있다 올 거다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왜 국내 계셔도 되는데. 네. 예, 당대표 선거가 6월이나 7월 정도에 예상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귀국하면 저희가 인터뷰 한번 추진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 의원. 예.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하면서 나온 메시지인데 안철수 전 의원은 당분간 휴식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기 의사 밝힌 겁니다. 네, 삼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보통 이렇게 이제 대선에서 뭐 2번 정도 치고 나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일단은 정계 은퇴나 한 발 물러서는 포지션을 취했다가 한 최소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복귀하거나 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 예, 지금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의지는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지 문국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삼수를 한다면 앞으로 많은 이야기 기회가 있겠지만 자신이 있는 걸로 가지고 승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자신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노력해서 커버하는 것으로는 그 전략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예로 목소리도 그냥 본인 목소리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거가 여하간 목소리로 상징되는 그냥 애초에 본인이 가진 것으로 승부하고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메시지를 보면서 했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 뉴스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가 2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에 관련된 대선 막바지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 뉴스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네.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추가 수습 기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은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DNA 분석하고요. 미수습자하고 미수습자의 뼈인지 아닌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예, 뼈 2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고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인양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속도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정도 짧게 짚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 분석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남 3구에서도 첫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이겼다라는 거죠. 그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예. 진보 보수 무관하게 대부분 이제 강남은 보수에서 항상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야권 후보가 가져가고 서울 지역은 특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 지구가 자, 요 분석은 저희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요. 요 분석은 전국을 가지고 앞으로 분석이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중에 유난히 주변 관계국과의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오늘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주변 관계국과 풀어야 할 문제, 이 문제를 각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의 반응은 어떤지, 미국, 중국, 일본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노정민 통신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뭐 정상회담이 당장 있을 것처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예.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뉴스는? 예. 예. 일단 미국 이곳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또 한국과 미국은 아주 위대한 동맹이다. 뭐 이렇게 또 극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서 공조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뭐 한미동맹의 강화 협력을 기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도 워싱턴에서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칭찬해주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예,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나쁘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제 속내가 드러내는 혹은 뭐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외교적 의식 없이 실제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선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는 이제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약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제 그래서 예측하기 좀 바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의 입장을 보면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주 집요하게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과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 양국 한미 관계에 좀 금이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뭐 워싱턴에서 열린 한 또 그 토론회에 좀 제가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균열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되니까요, 현재.
네. 네, 대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들도 나올 예. 법한 특이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오늘도 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 국민의 열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보수 세력의 어떤 그 분열, 또 보수 세력이, 힘을 많이 잃은 점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많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예. 사실 촛불 집회 때부터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7개월 정도 혼란 기간을 거치면서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이뤄낸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많이 극찬하는 그런 기사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교과서로 보던 소위 이제 프랑스 혁명인이 이런 이야기들 민주주의를 뭐랄까요, 태동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게 다 서구의 몫이었기 때문에 항상 서구의 사례를 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번 사례는 서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미국 언론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얘기 말고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는데, 예.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한국의 사례가 어떤 민주주의가 좀 잘, 이렇게 좀 정착되고 또 이렇게 진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식 초청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이전의 뉴스는 북한 정권과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네. 정권을 만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기간이어서 민감해서 제대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한테는 명예로운 일이다. 예. 만난다면 명예로운 될 것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에서는? 그렇잖아도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들, 전직 관리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는 사실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전직 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나고 나면 이제 그 뒷 이야기나 북한의 의도를 사실 이제 미국 정부에 전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이제 2주 전에 나왔는데, 예.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또 그렇게 상반된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 내에서도 대화를 주장하는 인사들도 많은데, 사실 오늘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북한을 퍼주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좀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평화적인 방법을 많이 시도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좀 나옵니다. 예. 사드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있습니까? 예.
사드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아주 우세한데요. 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 사이나 미국 내에서는 이 사드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합의대로 한국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해서 아직 미국 내에서도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재협상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이런 말을 언론에서 했습니다만 이 발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혼났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부 내에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드 배치 관해서 미국과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미국 측에서는 일단 사드 배치 관해서는 지금 강력히 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더 많아서 이 문제 풀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노영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중국 가보겠습니다. 이재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재민 통신원. 목소리 너무 좋으신.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외신도 정리된 걸 봤는데, 중국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과거 우리 대선에 비하자면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뜨거운 관심,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를 할 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방송되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10분간 먼저 보도를 하게 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미국 대선이 있었던데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 대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개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당선이 확정되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이 더 기정사실화되면서 보도 시간이 길어지고 더 앞으로 빠지고 한국 뉴스가 중국의 모든 뉴스보다 가장 먼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신문들은 일면 전체 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계신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우리나라 개표상을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런다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아마도 사드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긴장 그리고 중국과 우리 경제 문제도 있고 사드 관련해서 사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커진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드라는 것이 사실 중국에 있어서 과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나 관건인가, 이 사드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가 중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관여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그 얘기는 좀 나뉩니다. 사드라는 것이 중국에서 봤을 때 사실 전략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과연 미국 쪽으로 완전히 편향하지 않을 것인가를 보는 방향계 정도로 보는 의미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사드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어떤 사드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 이것이 세세하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쉽게 사드에 대한 배치 처리를 결정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도착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일진데 이것을 강조를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드 배치 철회하는 것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으로 힘든 결정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망도 중국이 이제 오랫동안 한국에 압력을 가해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철회한다거나 그런 결정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군요. 중국도. 기대는 어느 정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 분위기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드 문제 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를 한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했단 말이죠. 예. 지금은 네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때는 워낙 네. 언론을 통해서 극단적인 인물로 묘사됐기 때문에 네. 그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묘사나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굉장히 쉽게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됐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 시진핑 주석이 당선 발표 후에 바로 축전을 보냈고요. 이 축전 보내고 나서 이것을 외교부 대변인이 또 바로 발표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공산당 감시 체제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있진 않지만요. 주석이 일단 좋은 표현을 하고 나면 그 밑으로 전체 정부 체계 그 또 관련된 국민들 정서까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전을 아주 빠르게 보냈다라는 것은 좋은 시그널, 아주 한국과 잘 지내고 싶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화를 할 만한 좋은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표현이 중국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는 늘 무척 진지하다라는 표현 등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평가하면서 그는 이런 면이 좋고 이런 면은 좀 아쉽다. 이런 양반된 그런 보도를 아무래도 하게 되는데요. 어제 봤던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걱정스러운 보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당선자다 이렇게 받아들였나 봅니다. 네. 진지하다는 맞죠. 예. 항상 진지하다. 저도 이제 그 몇 기사를 번역한 걸 봤는데 진지하다도 있지만 진지하게 상대해야 할 대통령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진지하게 상대하는 게 조심해야 될 인물이다 그런 식은 아니고요. 중국의 업무를 봤을 때는 좋은 진지하게 잘 이야기를 나눌 만한 대화 상대이다.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사드 때문에 제재 조치를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밑으로 쭉 계속 연결이 되면서 태도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어제 제가 저희 회사는 이제 그 중국의 한국 물건을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드 국면이 영향받았었는데 축하한다는 전화, 메시지 이런 그래요? 것도 중국 분들한테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제가 그 어떤 그 당선을 누구를 지지한다고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들과 함께 아마 그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국으로서도 예.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한국과 이렇게 껄끄럽고 불편하게 지내는 게 하나도 기쁜 일은 아니었고요. 경제적으로 좋고 또 사실 그 중국과 최근 둘러싼 그 주변 국가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중국도 사실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을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실마리랄까 아니면 어떤 명분이랄까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가 마침 잘 됐다라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중국 입장 기준으로 보자면 본인들과 대화하기 편하고 대화했을 때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당선자인가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환영 분위기네요. 예. 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그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사실 그 중국 입장에서 혼자서 전 세계로부터 좀 나서서 북한 설득을 해봐라. 뭐 이런 주문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누군가 좀 자기와 같이 북한과 대화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이재민 통신원이었고요.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식 교수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도 대서특필했다는 얘기는 봤는데 일본의 현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좀 불편한 상대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는 원래 보수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대했다고 보는데요. 예. 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한 거 번역된 거를 쭉 봤는데 걱정을 많이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일본 언론도. 예. 그렇죠. 먼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뭐 무효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재교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기조.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로 예. 조금 많이 균열이 있었기 때문에 막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후계자라는 이런 분위기에 뭐 기본적으로는 반일 후보다라는 막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에 재협상 없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 뭐 일본 정부에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 나오더라고요. 축하 성명이 아베 정부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축하 성명 속에 담긴 메시지. 예, 기본적으로 어제 아베 수상이 그 정오 때 그 취임 선서식 이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뭐 한국은 이러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국가이고 북한 문제에 대한 연계와 미래 지향의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현재 한일 관계, 한미일 동맹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이런 불안감이 일본 국내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의하기를 바라고 또 미래지향이라는 표현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 문제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라는 좀 사전 포석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합의한 거 이행하라고 이런 말은 결국은 재협상 안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수가 관방장관은 어떻게 보면 자민당 내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다음 정권과도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교섭은 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당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계속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일본 분위기상? 글쎄요. 일본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 12월에 있었던 이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도 일본이 최대한 양보했다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것을 다시 정권이 바뀌면은 또 항상 요구가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일 관계 개선에 그 재교섭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강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한일 관계가 꼭 한일 위안부 문제만이 그 중요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일 위안부 문제를 처음에 첫 입구로 두기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속에서 이것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안건을 좀 제3자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책을 바꾸면은 아베 정권 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좀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 그 새로운 정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총리 내정자나 인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 미디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많은 경계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일본 방송에 여기저기 계속 나가면서 제일 물어보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여러 사정도 있지만 특히 예를 들면 김종숙 퍼스트 레이디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것들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문재인 인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 많이 원일적인 이런 정책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무총리 내정자가 뭐 이낙연 현 도지사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특파원으로 일본에서 오랫동안 언론 활동을 하셨고요. 또 일본의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메시지다라는 식으로 특히 NHK 방송이 아주 많이 호의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특히 뭐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지만 주요 관계국들이 정부가 출범하면 그 중에서 이제 일본과 가까운 사람들 막 찾는데 일단 이낙연 총리 내정자를 찾았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아베 내각 같은 경우는 대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제 국내 문제를 많이 희석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조기 정상회담도 빨리 하겠다, 이런 것은 어쨌든 한일 관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국내 문제에 모리토모 학원 문제라든지 또는 현재 공모제죠. 테러를 방지하는 이유로 공모제 법안을 지금 다음 주에 가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이것은 별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의 이 조기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일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슈를 전환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그 인맥 배경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과 이 파이프를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러한 좀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계망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또 독도 문제 때문에 긴장도 있었고, 네. 위안부 문제도 재협상한다고 하니 일단 경계하는 분위기군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이렇게 정보, 특히 미디어가 의외로 한국의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일본이 더 불안감을 느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가 새롭게 다시 재설정될 수 있는 찬스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의 보도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경계와 반일과 또는 친북 인사라는 큰 경계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모색도 하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영채 게이센 유학교 딸 어디가? 올 때 두통약 좀 사와. 무척 바빴습니다. 이분의 평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네, 선거를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이다. 이런 평가가 내부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해단식했어요, 어제. 네, 어제 해단식도 하셨고. 네. 저도 이제 전에 듣기로는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신다고. 네. 축하드리고요. 네. 그 당선도 축하드리고 의원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표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서의 대선 평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간절함, 그 후보님 본인의 간절함, 또 우리 민주당 전체의 간절함이 다 같이 결합되어서 이 일여 사야의 그런 어떤 야권이 네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40% 이상 득표로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9년의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 그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인선 가운데는 조국 교수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으로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 뭐 기대도 물론 있지만 우려도 있는데 이 민정수석의 조국 교수가 내정된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그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그 검찰을 그렇게 통제를 하는가. 네. 지금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의 검찰 통제 방식은 민정수석의 핵심 검찰 출신 선배나 네. 검찰총장보다 더 선배를 임명해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여정부 때도 전해철 민정수석이나 우리 문재인 민정수석은 다 비검찰 출신이고, 네. 조국 교수는 아예 법조인도 아닌 거죠. 물론 법대 교수님이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무슨 연수원 기수로 뭐 해가지고 소위 우리 말한 네트워크 연결된 분도 아닌데 한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의 그 실질적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 출신인데 학자가 이제 이론가인데 과연 검찰 개혁을 검찰의 내부 사정을 모르면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뭐 다 어떤 생각이 계시겠죠. 네. 그 부분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인사권자한테. 그거 잘 알지 않으세요?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네.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물어봐야 할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물어보기로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축하만 받으시다가 또 갑자기 인터뷰한 내용 가지고도 논란이 된 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계 은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바로
끝나고 나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파장도 있고 반발도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그때 깨끗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그때가 아마 선거 전에 여파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정 전이었을 때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건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표시했고, 그 안철수 후보하고 지지자들께 위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그 측근에게 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대선 때. 아무래도 제가 그 워낙 그쪽에서 문재인 후보 은퇴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격을 제가 총괄 본부장에서 받아안다 보니까 그 여진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은퇴라는 얘기도 많이 하긴 했죠. 그쪽에서도. 네. 근데 이제 대선이 이제 받아들이고는, 일반 국민들은 대선이 끝났고 승부도 끝났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네. 너무 야박하고, 한편은 무례하고, 뭐 그런 평가 실제로 있고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고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유승민 후보께서 제 옆자리에 취임 찬성식 때 오셨는데 먼저 전화를 하셔서 제일 먼저 축하 전화해 주시고 또 그 선서식에 참석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후보님 중에는 유승민 후보님 혼자 오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김경수 비서실장을 그때 수행비서를 통해서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안철수 후보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당에 축하 전화가 없었나요? 아니, 통화를 하셨습니다. 네, 통화를 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몇 번씩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았냐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하거나 국민당을 찾아가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그죠? 네. 네, 불리한 건 자꾸 말씀하시는군요. 네. 자, 또 다른 인선,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특히 그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야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정도의 자유한국당의 반응도 있거든요. 쉽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또 전남도지사로서 워낙 또 일을 잘 하셔서 또 평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워낙 신사적이시고 국민의당과도 아주 인연이 깊으시고 그래서 도로 대야 관계도 원만하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또 언론에 대해서도 아주 잘 소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크고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화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네.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외교부, 행정자치부. 실제 제안이 왔나요? 그런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제 이야기는, 예. 네, 제안이 왔군요. 아닙니다. 아니, 요즘 이 화마평에 오르시는 분들이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물어보려고 해도 답도 안 하시고,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람들이 워낙 궁금해 하니까요.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입각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냥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건 전혀 그런 말할 건 아닙니다. 말할 수가 없으시군요. 예, 원래도 말씀을 길게 안 하시는데 말씀을 짧게 하셔가지고 인터뷰도 짧게 끝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120석, 죄송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좀 전에 나왔던 국민의당하고 협조하는 것은 대단히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국민의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국민의당도 원래 저희 당 같은 뿌리이고 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잘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사안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유난히 답이 짧으십니다.
워낙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상당히 감동이 됐던 게 네. 어제 그 이낙연 지사님 또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직접 대통령께서 나와가지고 친절히 설명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국민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직접 현안을 설명드리겠다. 이 말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좋았습니다. 뚫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었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러고 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한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구하려고 하시는지 이렇게 소통되기를 절실하게 바랐던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청와대는 높았고 국회에도 출석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해버리고 들어가 버리고 이런 대통령께서 드디어 우리가 직접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궁금한 걸 기자들이 질문하며 답변하는 이런 대통령 시대를 맞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동이 컸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보수 매체에서는 바로 이 대목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 대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그 사람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이미 운동권 출신을 넘어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하셨고 또 사무총장도 하셨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원만하게 관계를 잘 풀어오신 분으로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기춘 실장 그러면 뭔가 왕수석에서 다 내각을 뒤에서 다 통제하는 어떤 그런 좀 불투명한 느낌이 들지만 임종석 하면 왕수석이 아니라 영수석이라고 말을 해준 것처럼 뭔가 보좌하고 뒷받침한 느낌으로 다가오지 청와대가 내각을 통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엇을 권력적인 작용을 하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젊은 실장을 통해서 젊게 이 청와대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분위기만 짚어봤고요. 조각이 좀 더 완성되면 저희가 아예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고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와주세요.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예, 고맙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더라도 나오시는 것으로. 요즘 인선 대상자들이 하도 인터뷰가 안 돼서 미리 약속 받아놓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 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네. 그래서 급히 섭외했습니다.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인 이름이 갑자기 검색어에 오르셔가지고, 그죠? 당황하셨죠? 그러게요. 저는 그 검색어 오른 거를 보기 전에 지인들이 뭔가를 보내줘서 그렇게 읽어보다가 무슨 이런 진짜 같은 공식 문서 같은 게 이렇게 시중에 떠도나 그런데 뭐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 이름이 거론돼서 뭐 내정되었다는 식의 이야기가. 글쎄 그게 그러니까 혹시 내정되었는데 저희 내정 안 된 걸로 알고 계시면서 저희 방송하면서 정말로 내정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저를 초대하셨다면은 저는 좀 죄송하게 된 거고요. 사실 그 연락이 와야 그 다음에 그게 정말 되는 거가 아닌가 싶고요.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어제 하루를 뭐 시달리면서 보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이 사람이면 할만하다, 함직하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만약에 그게 아니어서 무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2012년에 당시 시민 캠프에서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캠프에도 참여하셨고. 네. 2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5년여가 되는 거죠. 네. 2012년에는 시민캠프 대변인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고 이번에는 국민참여본부
수석, 이름들이 길어가지고 캠프. 그러게요. 하여튼 거기 참여하셨고. 네. 예. 직책명도 다 못 외우시죠? 대부분 못 외우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그 여의도 그 서여의도 그 지역에서 예. 그 길을 지나면서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면 한 30-40명이 돌아볼 거다. 네. 이런저런 직함들이 어쨌든 있었는데. 끝에 직접 본부장적으로 끝나는 부본부장이죠. 예, 네. 직책을 가지셨는데 그러면은 청와대 대변인 후보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는데 아니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까요? 제가 이런 모멸감을 느낄 줄이야. 저희가 하도 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대부분 전화도 안 받고 인터뷰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잡았다 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나갈까요? 더 이상 유정아 이름 검색하지 말기 마시고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그 이사장 노무현재대 이사장 시절부터 뵀는데 예. 그리고 이분의 특징이 이 자리를 줄 테니까 이 일을 해달라 이런 말을 절대로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럼요. 저도 네. 그렇게 일을 했고요. 절대 안 하는 분이고 또 영입 인사들도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총선 때도 자 그럼 어디 지역구 혹은 어디 비례 뭐 어디 뭘 할 테니 이런 말을 단 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아 가지고 다들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고민하고 막. 예, 글쎄 저도 이번에 이제 캠프에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순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그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모습들이 보기 좋았냐면 지난 2012년에도 치과 의사 하시다가 그 월급 의사를 두고 본인이 즐겁게 와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아주 맑은 눈 같은 정말 그냥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참 보기가 좋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보상을 바라고.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뭐가 한번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게 본인의 입지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저는 전자 쪽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많은 것들이 좀 챙겨줘야 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라도 하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4월 이제 총선에 유난히 많은 신인들이 영입됐고 그래서 그분들 대부분 인터뷰해 봤는데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주요 인사들 영입할 때 자 그러면 당신 지역구는 여기 혹은 비례 몇 번 이 정도 말들을 듣고 오거든요. 근데 그래요? 여의도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라서 그분들이 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만 안 들은 줄 당신만 못 들은 거 했더니 다른 인터뷰를 해봐도 다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 다 당한 거라고 지금. 아마 그게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것 그런 게 아닐까. 그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줄 것 같고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줬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만족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낙선되면 다 백수 되는 거죠. 근데 까지 하고. 본인도 2012년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되면서 사실상 백수로 오래 지내셨죠. 네, 방송하던 거는 뭐 그 순간 발표된 순간 그만하게 됐고요. 더욱 잔인했던 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녹음을 해놨는데 그 위쪽의 간부가 KBS에서 이 일주일 동안도 목소리가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나운서를 다른 친구를 해서 PD가 고생을 했던 게 참 미안하고요. 그래도 저는 그 이후에 방송은 그만뒀지만 어떻게 뭐 연극도 하게 되고 하고 싶었는데 안 써준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방송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던 말을 계속하면 연극을 하기도 했고 또 올해는 영화를 할 게 없으니까요. 아니 연극을 하시는 분들이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어요. 고마하세요. 그래서 5년 동안 참 많은 활동을 하셨죠. 개인적으로. 활동이요? 예, 연극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색했는데 연극은 잘 안 되던가요? 연극을 한 6개월 정도 지방 공연까지 했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서 제가 여배우라고 하고 다니다가 제가 배우인 걸 잊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영화를 하나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독립영화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낙선 직후에 연극 좀 하셨고, 예, 그리고 최근에 영화 한 편 하셨고, 그 가운데 긴 시간 동안을 쉬셨고, 이렇게 오랫동안 좀 공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공적인 네. 얘기. 아니, 저희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 되시는 줄 알고 모셨는데, 청와대 대변인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대통령의 소통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사실은 굉장히 실존적 결단이거든요. 직업적 전망을 완전히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후보에게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년을 버틴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캠프에 들어가서 결국은 당선되는 걸 지켜본 소감은 어떠세요? 남다를 것 같은데 실제. 네, 제가 그때 그 문재인 보우트 라이브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저희 투표 동료 생방송을 하고 네. 있었을 때 그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오후였는데 옆에 박정 의원이 진행자로 나와 계셨고 김현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방송을 하면서 출구조사를 발표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박정 의원 나도 보고 직업을 갖게 됐구나 이제. 박정 의원한테 진행을 좀 부탁하고 울고 있었더니 예. 박정 의원이 오히려 비진행자가 저기 울지 마시고 이건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를 격려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직업을 갖게 됐구나 하고 눈물이 트이셨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여기 일자리 방송인가요? 다들 대변인 되는 줄 알았는데 대변인도 안 되시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저희가 섭외는 그렇게 했는데 네. 예, 컨셉이 달라져가지고 네. 놀래는 컨셉으로 다시. 만약에 대변인이 결국 안 되시면 저희 방송 같이 하시죠. 가끔 나오시고 연극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침부터 많이 웃습니다 덕분에. 스피치 전문가시니까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 시절,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의원도 했다가 야인도 했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후보가 돼서 토론회도 거치고 몇 번에 걸친 훨씬 더 강도 높은 지난번보다. 스피치 전문가로서 이 업그레이드가 됐나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의 그 말이라는 거는 뭐 살면서 조금씩 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진화를 하는 건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거쳐보고 자기 자신의 말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문 후보님이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선 기간에 11번의 토론 그리고 이 본선 기간 동안에 5번의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셨던 것 같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람도 교정이 많이 뭐 졌어요. 질문이나 상황을 아우르는 태도라든가 답할 것은 꼭 답하되 좀 불필요한 질문이거나 그 상황을 아우르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은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넣으셨고. 회피 기술. 그게 회피 기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신 거고요. 네. 아, 그걸 또 같은 편에서는 여유로 보시는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뭔가 변함이 있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소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본인이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보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능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사실은 능란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산은 올라가고 나면 내려오는 길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 능란함을 이렇게 앞으로 보면서 계속 어떤 기슭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것들을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같은 것들이 그분의 소통의 모습에도 드러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뭐 그분의 소통이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옆에서 지도를 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지만 조언을 드리지 않고 언제나 격려를 해드리는 편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면 사드 이런 거는 이 전문가가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죠. 사드. 어떤 부분들은 오랫동안 결국은 방언이라는 것은 네. 어떤 조음점이라고 그래서 혀가 이 입안에서 위치하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가진 발음의 습관들인 거고, 네. 어조라든가
뭐 액센트, 강세, 우리말에도 강세가 있는 건데요. 사실은 숨겨진 그러한 것들이 좀 다른 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 사드라고 쓰잖아요. 그 쓴 대로 읽는 사람한테 자꾸 뭐라 그러나 그 생각이 나중에 들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쌀을 쌀로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쌀은 살로 발음하는 그런 귀여움을 가지셨죠. 그런데 결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스피치 전문가니까 혹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라든가 교정이 된다든가. 그것 자체를 고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시도도 안 하신 거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 고쳐지니까요. 사람이 어떤 그 단어 하나하나에 자꾸만 이렇게 발음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나 중요한 것들을 잃는 것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마지막으로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늘 그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걸로. 왜 5년간 안 떠나셨어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왜 올라 그러세요? 아니, 우는 건 아니고요. 네. 글쎄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는 건 아닌데 왜 우세요? 말 같지 않은 말들에 너무 시달렸잖아요. 사실은 유창함이라는 게 저는 말의 기준을 말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가르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유창하지도 않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이 쫓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많이 시달려 왔었고 이제 소통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지만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생각이 고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분이 계속해서 좋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를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조금 전부터 김어준 씨가 너무 그 관심도가 떨어지는 눈동자로 저를 바라봐서 대변인 아니시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참 겸연쩍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죠. 그래도. 제 발음도 교정이 가능합니까? 뭐 그다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보이지는 않아요. 발음 같은 것들은 다른 것들이 좀 정신 자세라든 이런 거. 재밌어합니다. 왜 그러세요? 재밌어합니다. 아니 이제 남의 발음은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인은 이제 직업적 전망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보기와 달리 뭔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제 직업은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것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굶어 죽기 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대변인 예정자로 초대를 했다가 구직자를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다른 질문들은 다 안 하고 끝난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왜냐면 뭐 앞으로의 포부 그런 것도 대변인이 될 때만 다른 질문은 다 대변인을 예정하고 저희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받아본 질문지는 급속히 관심이 떨어진 관계로 진행자가. 아닌데 제가 사실 유정아 전 아나운서 유정아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방송도 잘하시고 스피치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저희 방송과 어떻게 접점을 찾아볼까 하던 참이었어요. 진심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구직을 해주시는 거군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침 그런 접점을 찾고 있었는데 대변인이 되어서 안 되실 거구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대변인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제 접점을 계속 찾아보러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로 대변인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다가? 글쎄요, 네.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였고요. 저희가 코너를 하나 만들든가 성대모사 코너라든가 스피치 코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다시 뵙는 것으로. 가나요, 저? 많은 답변을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대변인 되고 나서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아 전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차분해지셨어요.
아니, 제가 유정아 아나운서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뵀거든요. 네. 예, 반갑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약도 올리고 싶고. 그거야 뭐 원래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걸 뺄 수는 없죠. 그 자기의 그 시그니처 행동들이 다 있습니다. 말이든지 어떻든지. 근데 네. 총수는 특히 그게 아주 뭐 네. 총수가 아니고 공장장님은 아주 그게 저는 이제 많죠. 약 올리는 걸로 애정을 네.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저는 절대로 약 올리면 안 나갑니다. 제가 약 올리면 상대한테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 저한테 애정이 없으시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실토하실 줄이야. 지금의 기분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농담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여유감. 그래요? 이게 그 공기의 기운이 다른 거예요. 자, 저는 어제 취임식 보고 네. 틀림없이 이번에는 취임 공간의 정책 이거 하실 거다. 무슨 지난주에 벌써 예고했는데 무슨 지난주에 분명히 예고를 했기 때문에 네. 저거 했는데 유세 공간의 정책도 재밌었거든요. 했으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은 취임 공간인데 어저께 공식적인 이름이 취임식이 아닌 거 아시죠? 아, 그랬어요? 어저께가 취임 행사 또는 취임 선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이 아니었어요, 어저께. 취임식으로들 많이 보도를 했고, 저도 그렇게, 취임식은 취임 행사라고 공식적으로는 취임 행사라고 표현을 했고요. 많이들 쓰는 거 취임 선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공식적인 취임식이라고 보기에는 참, 근데 취임이라고 하는 게 선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취임식은 선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선서를 하려면 나머지는 요식이고. 선서하는 거는 뭐 한 30초? 30초 네. 정도에서 선서문. 근데 대통령을 하라면 선서를 해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거니까. 선서 절차를 밟은 것이다. 밟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니까 분명하게 이제 취임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가 어떠셨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난 짧으니까 너무 좋대. 아니, 전체가 25.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체가 2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앞뒤 식전 행사, 식후 행사, 뭔가 의젓 행사가 없어지니까 일단 짧으니까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사실은 오늘은 취임 공간에 정치학 할 필요가 없이 어저께 공간이 아예 싹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본인 성격하고 좀 닮았다. 네. 예. 굉장히 담백하고 간단하고. 네. 성격도 군더더기도 없잖아요. 예. 네. 근데 닮았다. 저는 취임식으로 이걸 끝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끝난 겁니다. 솔직히는 취임식을 별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마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취임식이 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어저께 끝나고 나서 또 이 카퍼레이드를 전혀 예정이 없던 카퍼레이드를 조금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뭔가 필요한 거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취임식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미국의 취임식, 프랑스의 취임식, 거창하죠. 또 우리나라의 취임식, 이걸 많이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취임식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광화문으로 옮겨가지고, 광화문에서 무슨 이제 축하 행사를 하고 이게 보통 여태까지의 되게 그 행사의 기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현충원 갔다가 취임식하고 그다음에 취임 축하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가 없어진 건데 그 중에서 여태까지 어떤 게 좋으셨어요? 가령 저는 취임식이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어요. 너무 길고 네. 요식기도 많고 네. 대부분. 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취임식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지지한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제 새로운 정부와 함께 네.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초대할 네. 사람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상징이 그 취임식에 담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메시지 담기고 네. 그 취임식은 저는 그렇게 끝나도 되지만 한번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저는 여태까지 취임식 중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네.
멋졌죠. 그때 연설이 참 기가 막혔거든요. 네, 연설이 중간에, 연설의 중간에 이제 그 IMF 저거 하시면서 이렇게 중간에 울컥하실 때, 잠깐 멈추실 때. 첫 번째 정권 교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이게 다른 게,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하실 때는 딴 거보다도, 그러니까 노무현과 김대중이 같이 있는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 이게 취임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상징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 현충원과 취임식과 그다음에 광화문에 옷도 다 바꿔 입으시면서 막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확실하게 있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은 다 취임식을 다 국회 앞에서 한다고 다 생각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직선제가 없었을 때는 다 체육관에서 다 그랬었거든요. 장축체육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잠실체육관에서 하고 뭐 그런 때도 있었어요. 바로 당선이니까요. 글쎄 말이죠. 그럴 때도 체육관에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찾아낸 행사인데 뭔가를 하는 게 광화문에서 할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는 제가 뭐 이게 이제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오늘 그냥 너무 소소하게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모든 그 취임식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서양 다 막론해서 제일 좋은 게 그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나고 길에 퍼레이드를 하는 게 있어요. 걸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내 부러웠어요, 그게. 내내 그게 뭐냐면 거기가 컨그레스 그 홀에서 그 캐피털 힐에서 하고 앞에서 크게 취임식을 하고 뒤로 거리로 나와가지고 거리 행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그게 이제 1월 달이니까 무지 추운데 이 사람들이 모자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또 영부인은 또 이쁜 드레스까지 입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 다니면서 이제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하거든요. 시민들이 도열해 있죠. 시민이 도열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사실 모든 피 끌 것 같아. 아마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특히 뭐 무도회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근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보 프레이드를 하는 게 짧더라도.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할 수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시청 정도까지 걸을 수 있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거로 우리의 광장은 광화문부터 서울역이다. 여기 이거를 그렇게 많이 걸어요? 다 걸어봤자 2km밖에 안 돼요. 시청까지만 가면 안 될까요? 아니 시청까지만 하면은 이제 통합 저기가 될 때고 서울역까지 하면 또 새로운 미래로 출발하는 것까지 해서 기차 타고 출발이요? 그렇게 하면은 한 200~300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취임식이 좋은 게 그 캐피털 힐 앞에 인디펜던스 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00만, 300만이 모이거든요. 근데 장관이죠, 장관. 근데 우리는 국회 안에서 하면은 많아봤자 60만 정도 모입니다. 60만한테 사실은 카드를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러면 실제로 2~30만. 박사님 아이디어로 하자면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라는 게 결국은 이제 취임식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냐인데 취임 연설에 그거 짧게 하고 그냥 걷고 들어가라. 걷고 같이 시민들 어저께도 뭐 같이 잘 걸으시던데. 그거 좋네요. 잘 걷고 하는 게 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그 취임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저희 퍼레이드를 하면 그 사이사이에 그 이른바 세계 대사들하고의 만남, 그다음에 시민들하고의 만남, 뭐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 사이사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가 어떠신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한다고 뭐. 아니 생각해 누군가는 생각해 주시겠지. 그럼 주장하죠 여기서 계속. 뭔가 한다면 안 한다면 뭐 안 하는 것이고. 아직 지금 한 달쯤은 정신 없을 테니까. 뭔가 하게 된다면. 내가까지 다 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게 된다면 취임식을 따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감사하다고. 퍼레이드를 짧게 하는 게 어떠냐. 저는 퍼레이드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냥 걷자. 같이 걷자. 걷기. 걷기. 같이 걸을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는 다 경호원이 쌉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같이 걷죠. 뛰어댕겨. 그리고 내가 나와가지고, 또 네. 저기 비서실장도 다 같이 걸으라고요. 걸어야 돼. 걸어야지 튼튼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한 번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새로운 정부 출범인데 그 TV로만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거창한 행사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거나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행사는 있으면 좋겠네요. 예, 돈 많이 안 들고. 네. 걷기요. 걷기. 그거 좋은데요. 그러면 그 공간의 정착, 걷기. 그럼 제가 또 한 번 또 할 수 있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저도 미국 다른 나라에 딱 하나가 그 아까 얘기하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그 프랑스에서는 엘리제궁에서 하고 이 사람들은 웃겨요. 샹젤리제를 퍼레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샹젤리제를 퍼레이드를 하고 그때 걷지는 않는데 샹젤리 퍼레이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개선문 있잖아요. 거기에는 개선문 안에 그 호국 영령들의 그 무슨 뭐가 있거든. 저 혁명 전사들. 거기에 가서 하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근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걸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나고 유정아 아나운서 고기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같이 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체 이뤄낸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많이 극찬하는 그런 기사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제가 교과서로 보던 소위 이제 프랑스 혁명인이 이런 이야기들 민주주의를 뭐랄까요 태동시키고 발전시키고 하는 게 다 서구의 몫이었기 때문에 항상 서구의 사례를 들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번 사례는 서구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미국 언론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대한 얘기 말고 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사실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는데, 한국의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한국의 사례가 어떤 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좀 정착되고 또 이렇게 진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공식 초청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전의 뉴스는 북한 정권과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만난다면 그것은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기간이어서 민감해서 제대로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 미국 그러니까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한테는 명예로운 일이다. 만난다면 명예로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과 북한이 이미 물밑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지 언론에서는? 글쎄 그렇잖아도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들, 전직 관리들이 이제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미국 국무부에서는 사실 정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전직 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나고 나면 이제 그 뒷 이야기나 북한의 의도를 사실 이제 미국 정부에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다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이제 2주 전에 나왔는데, 물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환경이 되면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또 그렇게 상반된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절한 시기에 북한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미국 내에서도 대화를 주장하는 인사들도 많은데, 사실 오늘 제가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북한을 퍼주고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 비핵화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모든 평화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 뭐 이런 의미니까 좀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좀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평화적인 방법을 많이 시도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도 좀 나옵니다. 예. 사드 관련해서는 어떤 보도가 있습니까? 예. 사드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견해가 아주 우세한데요. 네.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 사이나 미국 내에서는 이 사드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합의대로 한국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뒷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해서 아직 미국 내에서도 좀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 좀 듣거든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뭐 재협상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 뭐 이런 말을 언론에서 했습니다만 이 발언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혼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행정부 내에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드 배치 관해서 미국과 다시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이 미국 측에서는 일단 사드 배치 관해서는 지금 강력히 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더 많아서 이제 이 문제 풀기에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분위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노영민 통신원이었습니다. 중국 가보겠습니다. 이재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재민 통신원. 목소리 너무 좋으신. 네. 감사합니다. 자, 저도 이제 외신도 정리된 걸 봤는데, 중국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과거 우리 대선에 비하자면 굉장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비상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뜨거운 관심,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를 할 때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방송되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10분간 먼저 보도를 하게 될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별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미국 대선이 있었던데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번에 한국 대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개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당선이 확정되는 과정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이 더 기정사실화되면서 보도 시간이 길어지고 더 앞으로 빠지고 한국 뉴스가 중국의 모든 뉴스보다 가장 먼저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많은 신문들은 일면 전체 기사로 게재를 했습니다. 편하게 어떤 얘기 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안보 문제, 그리고 또 한미동맹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만 조금 협력해 주신다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은 좀 공유해 나가서 함께 또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관계가 풀기 어려우니까 정보 공유할 테니 같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돼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렇게 받았죠. 대통령께서 야당할 때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네, 맞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더 강한 야당이 될 것이다.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이 아니죠. 그 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시절. 또 무슨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시절이 야당이었죠. 예. 그때 강한 야당이었어요. 굉장히. 예, 의석수도 많았고, 예. 굉장히 강한 야당이었고, 항상 강한 야당이었습니다. 네, 대여 투쟁들을 했었죠. 예, 굉장히. 이런, 주요 멘트는 이거였고요. 예, 그 다음은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 방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걷고는 있지만, 그냥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특별한 그 협력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모님당 예,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고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네, 박지원 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문모님당.
왜냐면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는 굿모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어제까지는 문모닝이었지만, 오늘은 굿모닝으로 하겠다. 했더니, 이제 그걸 받아서, 문모닝당. 이게 날이 선 거예요, 서로, 아직. 이 대화, 국민의당과의 대화가 가장 긴장감이 넘쳤어요. 좀 많은 기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도 얼굴을 맞추지 않으려고 감정 처리가 아직 안 되는 상태인 거죠. 뭐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더 강하게 보였을 텐데 하여튼 이 장면은 나중에 계속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본인당. 바른정당도 물론 갔습니다. 바른정당. 연이어서 갔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 특히 한미 동맹 더 튼튼히 하면서 또 남북 관계도 제대로 풀어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바른정당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수정당은 이제 남북 문제 풀 때 좀 도와달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네,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한 말입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바른정당은 좀 허기했습니다. 네.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입장이 같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바른정당이 오히려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는 분위기가 좋았다.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저희가 짚을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 정의당 잠깐 보겠습니다. 신상정 후보와는 어젯밤에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정의당의 어떤 가치, 정책 지향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한 말인데 노회찬 원내대표도 화답을 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소주 한잔하는 대통령 모습 보고 싶다라는 식의 일종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토론회 때부터 훨씬 말을 잘하더라고요. 조금 더 편안해진 상태이기 때문으로 짐작되는데요. 토론회 때 그렇게 했으면 좀 더 표를 얻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선 발표하고 특이한 점은 인선을 대통령 본인이 기자회견 하면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 없이 기자회견하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 기자들이 질문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질문이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보통 첫 인선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뭐 백악관 이럴 때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는데 질문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뭐 자세한 내용들은 인선 당사자들한테 하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대통령은 빠지고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제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질문이 없었어요. 자, 인선으로는 뭐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내정자 그렇게 발표됐고. 경호실장도 발표했습니다. 네, 경호실장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는 크게 세 자리가 있어요.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나 경호실장. 네, 청와대 스태프들은 그렇습니다. 청문회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청문회를 거치되 국회 인준이 필요한 자리와 청문회를 거쳤지만 국회 인준은 필요 없는 자리. 이렇게 나뉘어요. 헷갈려지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진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리와 장관. 뭐 대법원장, 뭐 국무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헌재소장. 여기는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장관이나 국정원장, 뭐 검찰총장, 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정지, 파면, 구속까지 이어진 무려 5개월 넘는 대통령 거리 상태 기간의 국정 공백도 어마어마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서 고차방 정식으로 풀어내야 할 사드와 북핵부터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문제, 경제 문제, 취업,
복지, 재벌, 검찰, 세월호, 최순실, 4대강, 자원외교. 우선순위를 따지기 힘들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선 기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주고받았던 거친 공방으로 인한 상처도 여전히 심입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가을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촛불과 탄핵과 대선으로 숨고를 사이시 정신없이 갔습니다. 해서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국민도 이제 숨 좀 돌리고 합시다. 한 템포만 늦추고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한 뼘만 서로에게 관대해지고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숨 좀 돌리고 합시다. 갈 길이 멉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바빴어요, 보니까. 일정이 많았습니다. 네, 엄청 바쁘더라고요. 네. 우선 이제 취임식도 했고요. 네. 초간단했죠? 네, 국회에서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이례적으로 300명 자리밖에 만들지 않았었고요. 또 예산도 딱히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산이 뭐 들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 30억 넘게 들었다고 하던데요. 비교가 되죠. 뭐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취임식을 따로 준비하고 할 겨를도 없고요. 네, 굉장히 간소하고 담백하게 그냥 끝났어요. 네, 본인 성격도 그래요. 아마 정식으로 취임식을 했더라도 네, 그렇게 크고 화려한 취임식은 아니었을 텐데 취임식으로는 아마 앞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초간단. 네, 시민들과 셀카 같은 것들도 찍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월에 그럼 대선이 계속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 3월인 거죠. 네, 인수위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3월에 앞으로는 이제 대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거 운동 기간은 한 겨울이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추울 때죠. 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탄핵될 대통령은 가능하면 없어야죠. 여름에 좀 부탁드립니다. 없어야 합니다. 한 겨울에 이제 꽁꽁 손이 언 채로 유세도 해야 되고 지지자들도 얼음판, 빙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왕은 앞으로는 3월에 있게 되는 겁니다. 대선은. 개헌이 있거나 또는 탄핵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3월 대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은, 경제기득 후보들 중에는 유승민 후보가 취임식에 자리를 했어요. 예. 네, 악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아마도 일부러 이제 피해주는 게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오고 싶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유가 뭐였든지 간에, 본인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유승민, 이제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유승민 의원처럼, 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진심은 어떤지는 본인 마음에 들어가 봐야겠지만, 축하한다는 뭐 그래서 호감도 상승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자, 어제 취임, 연설도 있었는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초압축 버전으로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20초 버전으로 압축했고. 자, 그리고 바로 한 일이, 여의도를 갔죠. 네, 취임식 전에요.
먼저 야당 지도부들을 찾았습니다. 예. 오전에요. 거기 먼저였나요? 예. 네, 그랬군요. 야당 지도부를 원래 이제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것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쭉. 네, 당사를 직접 찾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긴장 관계 속의 말들이 오가기도 했고 나를 좀 숨기고 예. 왜냐면 뭐 이틀 전까지 서로 나를 세우고 싸웠으니까 금방 그게 해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를 숨기고 서로 약간 모난 대화를 다루기도 했고 예. 아주 재밌었던 건 정의당 방문했을 때 멘트예요. 예. 정의당을 방문했더니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당사를 찾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네. 이렇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그런 멘트도 있어서 간단하기 때문에 혹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거나 노력해서 커버하는 것으로는 그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아주 간단한 예로 목소리도 그냥 본인 목소리를 하는 게 낫다. 저는 그거가 여하간 목소리로 상징되는 그냥 애초에 본인이 가진 것으로 승부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 메시지를 보면서 했고요. 자, 한두 가지 정도 뉴스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뼈가 2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에 관련된 대선 막바지에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는데 세월호 관련 뉴스도 앞으로 계속 저희가 네.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추가 수습 기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은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아직 DNA 분석하고요. 미수습자하고 미수습자의 뼈인지 아닌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예, 뼈 2점이 추가적으로 발견됐고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 인양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속도라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정도 짧게 짚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표 분석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남 3구에서도 첫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이겼다라는 거죠. 그건 처음 있는 일이네요. 예. 진보 보수 무관하게 대부분 이제 강남은 보수에서 항상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야권 후보가 가져가고 서울 지역은 특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전 지구가 요 분석은 저희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요. 요 분석은 전국을 가지고 앞으로 분석이 나올 테니까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중에 유난히 주변 관계국과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주변 관계국과 풀어야 할 문제, 이 문제를 각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각국의 반응은 어떤지, 미국, 중국, 일본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노정민 통신원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뭐 정상회담이 당장 있을 것처럼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예.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뉴스는? 예. 예. 일단 미국 이곳 현지 시간으로 9시 30분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고 또 한국과 미국은 아주 위대한 동맹이다. 뭐 이렇게 또 극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해서 공조하고 협력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자문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한미 동맹의 강화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또 이전에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뭐 한미동맹의 강화 협력을 기대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도 워싱턴에서 많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의례적으로 칭찬해주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예,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는데 나쁘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죠. 궁금한 것은 이제 속내가 드러내는 혹은 뭐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교적 의식 없이 실제 언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선에 대한 반응이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전문가는 이제 정부 입장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약간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제 그래서 예측하기 좀 바쁘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언론들의 입장을 보면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아주 집요하게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그 대북 정책이 과연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 양국 한미 관계에 좀 금이 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뭐 워싱턴에서 열린 한 또 그 토론회에 좀 제가 좀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우려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특히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뭐 대북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균열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과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사드에 대해서는 배치되니까요, 현재. 네. 대선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들도 나올 법한 특이한 대선이었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보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그 국민의 열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등장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그 보수 세력의 어떤 그 분열, 또 보수 세력이 힘을 많이 잃은 점도 사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많이 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언론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사실 촛불 집회 때부터 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평화적으로 이렇게 7개월 정도 혼란 기간을 거치면서도 평화적으로 이렇게 정권 국세청장, 뭐 경찰, 정장 등등등 이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인주는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되는 자리. 그게 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는 이제 그 중에서 국무총리와 그리고 비서실장은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네, 임명 이미 된 거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인주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 국정원장은 인주는 거치지 않고 청문회는 꼭 해야 되는 인사고요. 그중에 어제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민정수석 정도죠. 네, 직접 발표한 건 아닌데 내정되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네, 서울대 조국 교수입니다. 네. 인터넷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많아요. 얼굴 패권주의라고. 적폐라고 막.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근본적인 그 고민들 혹은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느냐. 여기서 업자라는 건 검찰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데다가 권력 집단이기도 하잖아요. 예. 조직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전문 업자 그룹을 학자가 다룰 수 있느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거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는 바람도 그렇죠. 실려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히려 검찰 조직 밖에서 이제 사람을 인선한 걸로 보여지는데 검찰 출신들을 통한 보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검찰 출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사정기관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논리로서 쭉 검찰 출신들이 해왔었는데 그런 개혁의 방향은 맞지 않았던 이번에는 거죠. 이제 그 조직을 장악한다기보다는 그 조직을 좀 바꿔보겠다고 그렇죠. 아예 내부 인사는 그 일을 못할 테니 오히려 외부 인사를 데려온 것인데 그렇지만 역시 학자가 업자를 다룰 수 있겠느냐.
어쩌면은 이 임무만 하고 조국 교수는 빠질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교차하는 자리고,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어요. 굉장히 적임자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이미 국정원 3차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가 굉장히 지금 꼬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2000년 당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준비했었고, 예. 그리고 3차장도 했었고, 해서 이 이상, 문재인 인력풀 중에 이 이상의 적임자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 말이, 뒷말이 없는 적합한 인사였다고 평가를 받고. 네, 또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국정원 개혁 약속하는 후보자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예, 그래서 적임은, 보통 하마평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말들이 없습니다. 잘 됐다고 다들. 그리고 이제 경호 실장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경호, 원이다. 네, 봉화마을에까지 있었죠. 네, 자전거 같이 타고 다니던. 네, 유명한 사진입니다. 양말입니다. 네. 그런 인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다른 당 사정도 잠깐 짚어볼까요? 네. 네, 홍준표 전 후보, 전 지사는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홍 후보가 당권 도전 시사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당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했죠. 실제. 개인 기록까지 간 것이고, 예. 이제 계보가 없고, 실제 세가 없고, 본인의 계보라고 할 만한 현직 국회의원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런 대선 처음이었는데, 사실상 자신의 계보가 전혀 없는 대선 후보로, 2위까지 하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요. 당권을 누가 잡냐 가지고, 큰 계보 간의 격돌이었을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혼자 또다시 이제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잡아보겠다. 뭐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우선은 한 달 정도는 미국에 있다 올 거다라고 합니다. 한 달이면 그냥 국내에 계셔도 되는데. 네. 예, 당대표 선거가 6월이나 7월 정도에 예상되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귀국하면 저희가 인터뷰 한번 추진해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철수 이제는 뭐라고 했나요? 전 의원. 예. 네, 전 의원도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당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하면서 나온 메시지인데 안철수 전 의원은 당분간 휴식 취하겠다고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기 의사 밝힌 겁니다. 네, 삼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확실하게. 보통 이렇게 이제 대선에서 뭐 2번 정도 치고 나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랬고 일단은 정계 은퇴나 한 발 물러서는 포지션을 취했다가 한 최소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복귀하거나 했는데 그럴 의사가 없다. 예, 지금부터 바로 준비에 들어가겠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의지는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지 문국 길을 갈 것인지는 이제 앞으로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삼수를 한다면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자신이 있는 걸로 가지고 승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자신한테